현금의 재발견, 윌리엄 손다이크 지음. 이 책은 이제 예전에 살펴봤던 워런 버핏 완벽 투자 기법이라는 책의 경영자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을 보시고 나서 이 책을 연달아서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에 앞서서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뭐랄까요? 좀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간략화해서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업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이제 좋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쓰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면 돈이 내부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이 벌어들인 돈을 쓰지 않고 갖고만 있다면 기업의 수익률은 점차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한 해 장사를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100만 원의 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첫 해에 이 장사하시는 분,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10%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00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100만 원의 수익을 거둬갔다. 그런데 벌어들인 돈 100만 원을 회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해에도 100만 원을 벌었다고 이제 쳐보죠. 그러면 수익률은 투자한 돈, 그러니까 기업에 이제 유보된 금액 전체가 1,100만 원이었고, 그거 대비해서 수익을 100만 원을 거뒀으니까 9.09%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100만 원을 벌었다 치면 수익률은 1,200만 분의 100만 원, 그래서 8.33%가 되고요. 이렇게 계속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처리하지 않고 그저 회사 내부에 가지고만 있다면 수익률은 점차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업을 시작한 후에 11년 차에는 5%까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벌어들인 돈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재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아예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를 사들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자본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요한 주제가 저는 이 자본 배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투자자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 자본 배분에 능숙한 경영자들이 기업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이 책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경우에서 이제 11년 차가 되었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벌어들인 돈 1,000만 원을 재투자하여 라인을 증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라인을 증설하면 다음 해부터 바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200만 원으로 증가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경우 수익률은 이제 1,000만 원을 다시 투자해서 총 투자된 금액이 2,000만 원이고 이제 매년 거두는 수익이 200만 원이니까 연수익률은 10%가 될 것입니다. 그냥 내비뒀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익률은 5%에서 떨어졌을 테지만 다시 재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10%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래 하던 사업에 재투자해봤자 수익이 늘지 않겠다고 판단될 경우 아예 외부에서 다른 회사를 사들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죠. 이 회사를 인수대상 회사를 B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매년 150만 원씩 벌어들이는 회사가 1,000만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연수익률은 1,000만 원분의 150만 원, 즉 15%입니다. 이제 회사 A가 회사 B를 사들이면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회사 A가 매년 벌어들이는 돈 100만 원, 인수한 회사 B가 매년 벌어들이는 돈 150만 원, 그리고 A가 이제 투자했었던 돈이 원래 1,000만 원이었죠. 그리고 번 돈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B 기업을 인수하는 데 썼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다시 사용을 했고요. 그렇다면 총 투자된 금액은 2,000만 원이고 매년 벌어들이는 돈은 250만 원이 돼서 매년 수익률은 12.5%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요 가정대로 하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M&A를 하게 되는데, 물론 M&A를 할 때는 그
이제 M&A를 했을 때 그만한 수익률이 나오느냐, 그것은 이제 실제 했을 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해를 위해서 단순화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하는 사업이 사양산업에 속하는지라 재투자해봤자 돈을 벌 수가 없고, 또 외부에서 수익률을 괜찮게 투자 수익률을 볼 수 있을 만한 괜찮은 회사도 보이지 않을 경우 돈을 그냥 회사에서 섞이는 것보다 그냥 아예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에서 사업 시작 11년 후 극단적으로 1,000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본금 1,000만 원은 그대로 있고 그동안 벌어들인 돈 1,000만 원은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100만 원은 그대로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수익률은 다시 회사의 내부에 남아있는 돈, 그리고 원래 투자했던 돈 1,000만 원에 비해서 100만 원을 계속 버니까 10%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주들에게는 이제 1,000만 원이 이제 배당이 되면서 회사 외부로 나간 거죠. 그래서 주주들은 이 배당받은 1,000만 원을 또 높은 수익률의 투자처를 발굴하거나 또 자기가 사업을 해서 이득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 이 돈을 그대로 두었다면은 점차로 이제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었을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더 많은 가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돈을 또 이제 수익률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투자처를 발굴해서 투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의 이제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책에서는 이제 다양한 기업가들과 기업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다루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것은 이제 책을 직접 보시면 될 것이고, 저는 이 책을 관통하는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책에서 등장하는 경영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계에 그레이엄과 도드 마을이 있듯이 경영계에는 가치관이 유사한 작고 지혜로운 마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설명인데요. 이 책에서 등장하는 CEO들은 워런 버핏이 선택할 만한 CEO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그냥 워런 버핏의 CEO 버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론이 그냥 평야에서 솟아 오른 하나의 산이 아니라 여러 산맥에 걸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등장하는 CEO들은 수량을 헤아리는 계량적 사고에 익숙한데 MBA보다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화하는 것에 천재적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기업가들은 어쨌든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번다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그냥 기업을 운영하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는 이제 차이가 나겠지만요. 그래서 임원들에게 지급되던 리무진 서비스라던가 비행기 1등석이라던가 각종 쓸데없이 지출되는 비용을 줄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본사에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의 기반은 아주 간단한 산수일 뿐입니다. 플러스 나는 것은 늘리고 마이너스 나는 것은 줄인다는 것이죠.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나는 영역을 점차로 늘려가는 것, 그것이 이 경영자들의 핵심적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CEO들은 이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능력이 없으면 CEO들은 은행가와 CFO에게 끌려다니게 된다. 이 책에서 나오는 이제 인물인데요. 스티리츠는 많은 CEO들이 이러한 분석 능력이 필요 없는 분야, 즉 법무, 마케팅, 제조, 영업 분야 출신임을 봐왔다. 분석 능력이 없다면 그들은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 놓일 것이다. 그래서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리더십은 분석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회의는 이제 간소화하더라도 다른 기업의 이사회에 참석할 시간은 냈는데 이는 새로운 상황과 아이디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발상 CEO들, 이 책에서 등장하는 CEO들은 항상 수익이 얼마인지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 5학년 수준의 산수만 할 줄 알아도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들은 핵심 과정에 집중했고 지나치게 상세한 스프레드 시트를 묻지 않았다. 역발상 CEO들은 재무 추정치의 가치는 페이지 수가 아니라 적용한 가정의 질이 좌우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간단한 한 페이지짜리 분석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단 그것은 반드시 실증적인 데이터로 초점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본 배분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다인이 독특하고도 급성장하는 사업을 해서 싱글턴이 성공한 게 아니었다. 싱글턴은 다른 CEO들과 달리 매우 중요하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자본 배분이라는 분야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았다. 자본 배분이란 주주들이 수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기업 자원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급성장하는 사업을 잡고 거기서 점유율이 높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꼭 급성장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익을 내고 있는 산업이라면 거기서 자본 배분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주주들이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CEO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CEO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관념이죠. 다른 하나는 그 결과 들어오는 현금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대다수 CEO들은 운영에 초점을 두며 이는 분명히 매우 중요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싱글턴은 현금을 잘 쓰는 문제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CEO가 주로 자본을 사용하는 용처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사업 투자, 다른 사업 인수, 배당금 지급, 부채 상환, 자사주 매입 등 5군데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연차 보고서상 이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결정한다. 그래서 자본 배분의 목적은 결국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배분에 대한 뭐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인테리어를 거의 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일했고 대개 회사 전용기 같은 특전을 멀리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허름한 사무실을 쓰고 있고 거기에 회사가 있는지도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허름한 곳에서 일을 하지만은 실제로 알고 보면은 뭐 수백억의 매출을 올린다든지 그런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쓸데없는 비용을 이제 절감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 ABC TV 관리 직원들은 60명에서 8명으로 감소했다. 뉴욕의 대표적인 방송국 WABC의 직원도 600명에서 400명으로 줄었다. 그렇게 이제 이 비용 절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도 진짜 그들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캐피털 시티스가 그 정도 높은 이익률만 따진 것은 아니었다. 장기 성장을 염두에 둔 사업에는 기꺼이 투자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인수도 아까 이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전체 기업 인수 가운데 3분의 2는 오히려 주주 가치를 까먹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보는 거랑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것을 인수했을 때랑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인수했을 때 그만큼 시너지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기업 인수가 무조건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그다음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어떤 세법 같은 거와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이제 사례에 따르면 텔레다인은 다른 상정사들과 달리 1960년대 내내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배당 지급에는 세금 혜택이 적다는 것 때문이었다. 배당금에는 2번 과세된다. 일단 기업 차원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다시 배당을 받은 개인 차원으로도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은 자사주 가격이 내재 가치에 비해 쌀 때는 종종 대규모로 자사주를 사들였고 자사주 가격이 오르면 쌀 때 사놨던 주식을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미래 성장용 투자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하는 데 이용한다. 그래서 이 책의 사례에서는 주주들에게 자본 수익을 돌려주는 수단으로 아까 말씀드린 과세 때문에요.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더욱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게 싱글턴의 판단이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는 평균 주가 수익 배수 25배 이상에서 했지만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평균 8배 이하에서만 실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당연히 이제 주식을 높은 가격에 발행할 수 있어서 회사에 이익이 되고 또 이제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싼 가격에
내재 가치에 비해서 싼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가격이 올랐을 때 그걸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빈틈없는 케이블 기업 경영자들은 부채를 써서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해 설치 비용을 적극적으로 감가상각하면서 세금을 줄였는데 이런 식으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써서 이제 설치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설치한 그 이제 설비들이 이제 다 감가상각이 되면 거기에서 막대한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그 부채 자체에 따라붙는 이자 비용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과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규모를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운영되는 케이블 기업들은 순이익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 결과 현금 흐름이 대단히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부 사업에 Z자를 하는 것, 외부에서 M&A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배당을 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 그리고 뭐 부채를 어떻게 줄이고 혹은 부채를 사용해서 세금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것은 결국에는 회사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플러스로 가져갈 것인가에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뭐랄까요, 만류 기원한다고 그러죠. 그걸로 다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부차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냥 좀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컨설팅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서 워런 버핏의 일화들도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을 보죠. 1980년대 초반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워싱턴 포스트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중단을 권고했다. 그레이엄은 2년 조금 넘게 맥킨지 권고 사항을 따랐는데, 맥킨지는 이제 컨설팅 회사죠. 버핏의 도움으로 잃었던 감을 되찾고 1984년에 자사주 매입을 재개했다. 도널드 그레이엄은 이 고가의 맥킨지 지혜에 들어간 비용이 워싱턴 포스트 주주들의 수억 달러 가치를 날린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를 사상 최고가 컨설팅 권고안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워런 버핏 평전에 보면은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이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에 대한 어떤 그 회의적인 의견을 볼 수가 있죠. 회의 후반에 버핏은 비즈니스 컨설팅을 일종의 지적 매춘이라고 부르며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때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러자 버핏이 말했다. 지금 회의장을 나가시는 분들은 컨설턴트시겠군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LG가 이제 맥킨지의 컨설팅 조언을 들어가지고 스마트폰 시대 외치기에 실패했다. 뭐 그래서 컨설팅 잘못 받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흔하게 거론이 되곤 하죠.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저도 동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자본 배분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산업의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본 배분을 잘하려고 해도 트렌드 자체를 이기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때 워런 버핏에게 신문업은 경쟁자들이 넘보지 못하는 넓은 해자로 둘러싸인 사업의 교과서와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신문사들은 오랫동안 하향 곡선을 타고 있다. 도널드 그레이엄이 맡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도 이러한 장기적인 역풍을 비껴서지는 못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경쟁자들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게 이제 자본 배분이 좀 더 잘 버티게 이제 하고 있다는 뜻이죠. 역발상 CEO들은 대개 미래 전망이 어두운 사업들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적거나 매각했고 그 자본은 내부 수익 목표치에 부합하는 사업들에 집중시켰다. 1985년에 버핏이 얘기했다시피 만일 당신이 만성적으로 물이 새는 배에 타고 있음을 알게 됐다면 새는 곳을 수리하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다른 배로 바꾸는 데 들이는 에너지가 더 생산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인물이 나는 것은 시대에 달렸다. 반대로 인물의 시대를 이길 수는 없다. 다만 자본 배분에 의해서 선방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트렌드와 관련해서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워런 버핏의 완벽 투자 기법 저희가 예전에 살펴봤던 책이죠. 거기서 이제 트렌드에 관한 이런
버핏의 소회가 나옵니다. 자, 1980년에 접어들자 버핏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첫째, 섬유사업은 근본적으로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둘째, 방직 공장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자본 개선이 필요하다. 급기야 1985년 7월에 버핏은 방직 그룹에서 손을 떼며 100여 년 전에 출범한 사업의 종지부를 찍었다. 버핏은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 바로 기업회생은 좀처럼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본 배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최고의 이제 인물이라고 하면 워런 버핏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워런 버핏조차도 그 산업이 좋지 못하면은 거기서 자기가 어떤 스킬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영자의 자질만으로는 버핏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하다. 경영진의 자질이 아무리 인상적이라도 사람만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보다 총명하고 유능한 경영진도 공경에 처한 기업을 되살릴 수 없는 시점이 존재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운 좋게도 버핏은 캐피털시티스와 ABC의 토머스 머피와 댄 버크, 이 현금의 재발견에서도 이제 나오는 사람이죠. 토머스 머피와 댄 버크요. 그리고 코카콜라의 로베르트 고이주에타와 도널드 키오, 웰스페고의 칼 라이아르트 같은 미국 기업의 총명한 경영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재빨리 다음과 같이 꼬집어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이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회사에서 일했다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겁니다. 비범함으로 명상이 자제한 경영진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부실하다는 평판을 받는 회사와 씨름한다면 그 회사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의 재발견을 통해서 이 워런 버핏이 이제 투자에서 보여줬던 이 자본 배분에 대한 관점을 경영자 버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워런 버핏이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번 언급을 하는 이 토머스 머피와 댄 버크에 대한 이 인물들에 대한 이제 살아있는 그런 일화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의미가 있었던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런 버핏의 완벽 투자 기법과 함께 이 책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